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희재 대표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변희재 대표님이 추천하셨던 이 행복 골프 훈련소 지금 좀 상황이 좋아지고 있나요?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혹시 뭐 영업에 도움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쪽 뭐 촛불 태극기 운동가들이 네. 그래서 우리끼리 또 하나 만들었어. 이 골프 행복 골프 태방을. 아, 골프 뭐 저기 동호회 같은 걸 만들었어요. 네, 김한 부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네네네. 일단 뭐 우리는 매번 연습하고 못 가니까. 네네. 네, 특강도 받고 골프도 같이 하는 골프 클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행복 골프.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지난번에는 백봉농장에서 농구했죠. 아, 백봉농장에서 같이 백봉농장에 모여가지고 백봉을 먹고 다음날 골프를 쳤죠. 이건 거의 변희재 대표 계열사 개념 같은데요. 선단식 운영인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그 백봉농장에 우리 동지 그 식품에 윤선희 선배가 거기에 아예 그냥 경영자로 들어가기로. 아,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물량이 딸려서 백봉은 네네. 이제 물량을 확보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를 나올 테니까. 물량은 그 백봉 새를 더 키워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물량이 없어가지고. 자, 백봉 먹고 골프 치자. 골프 치고. 야, 재밌네. 이 행복 골프랑 또 백봉이랑 또 이제 사업적이 맺어가지고. 네네. 행복 골프 훈련소에서도 아마 백봉을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뭐 상호간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어차피 다 특화된 상품들이니까. 네. 이 우리 저기 김현 씨라는 분이 교장님인데 김원 선생님이 골프 잘 치던가요? 비가 왔는데 네. 비가 오면 여러 가지 어려운데 한 뭐 2분 가까운 스코어를 내니까 나 60 넘으셨는데. 네. 그리고 이분은 원래 어렸을 때도 골프 친 게 아니라 직장인 골프를 치다가 독학으로 골프를 이제 훈련 비법을 만든 분이니까. 네네. 이 아카데미의 핵심이 프로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주말 골프라든가 직장인 골퍼들에게 맞춰서 가르친다. 뭐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프로는 하루 종일 연습한다. 네네. 직장인들은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연습하기 쉽지 않다. 하루에 1시간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지 않죠. 네네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 아니면 연습 아예 안 하고 그냥 필드만 나가는 사람. 그렇죠.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 훈련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저도 여기 가봤습니다. 훈련장에 가서 제가 한 1시간 훈련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골프라는 게 쉽게 보면 정말 쉽고 어려우면 진짜 어려운 게 어쨌든 이렇게 스윙을 돌려서 똑바로 보내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윙만 흔들리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된다 이거죠. 그런 원칙을 또 이제 그래서 거기 세우셨구나. 스윙이 흔들리지 않는 이렇게 타원 기구가 있어요. 이 타원에 맞춰서 스윙을 계속 훈련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그냥 집에서도 그 스윙 궤도만 해가지고 계속 하면 80대, 90대 나온다.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지. 스윙 궤도를 잡는 훈련을 좀 제가 하고 왔었죠. 여기는 지금 이 전국에 60개 정도의 훈련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골프 연습장하고 똑같다 보시면 되는데 실내에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게임도 할 수 있고 골프전처럼 게임도 할 수 있고 훈련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치 좀 우리가 지금 이 행복골프 백봉 동호회 만들듯이 이 훈련소 하나하나가 이 지역의 동호회처럼 돼가지고 좀 인적 관계를 좀 엮어가는 그런. 그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24시간 운영되는 게 이 회원들에게 지문 인식으로 마음껏 들어올 수 있도록 하거든요. 회원들이 책임을 갖고 알아서 관리를 해주니까. 저처럼 이렇게 그 필드 나가는 거 귀찮아하는 사람들. 사실은 이제 게임만 가능하면 거기서 해도 되죠. 요즘에 사실은 그 필드 안 나가고 스크린만 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귀찮다 해가지고. 그게 필드 나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왔다 갔다 이게 그 교통 체증 때문에 불편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최대 문제가 그거죠. 심지어 3시간, 저 3시간 간 적도 있어요. 저 서울에서 저기 여주에 신라시시라고 한다. 3시간. 차 막혀가지고. 차 막혀. 올 때 또 3시간. 그렇죠. 하루가 다 뺏겨요. 그리고 스크린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있으니까 요 행복골프에 행복골프 검색하면요 전국에 이 훈련소가 나오거든요. 한 60개니까 웬만한 다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02-563-0072로 연락하면은 홈페이지에 훈련 문의도 할 수 있고 이 훈련소를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훈련소 운영은 뭐 한 연간 한 1억 정도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고 아직까지 폐점이 안 됐다 그래요. 한 번도.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여의도에 한번 내볼까 생각 좀 고민 중이에요.
퇴진 집회를 하셔야지. 아니, 윤석열 퇴진 시키고 시키고 어차피 훈련할 바에야 내 집 가까운 데가 내서 한번 관리해볼까. 혹시나 저기 결혼하고 난 이후에 사모님 그거 시키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부인은 골프를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골프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이제 무직을 고를 거기 때문에 무직자는 약수터. 야, 냉정한 자본주의자 별이제. 여성도 직업을 가지면 하나 이거야. 알겠습니다. 무직자는 약수터.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술겸입니다. 늘 드시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우리 스픽스의 애용품입니다. 술겜. 네. 제가 지난주에 진짜 화, 수, 목, 금, 토, 일 6일을 그냥 연장을 달려가지고 이 술겜 가지고 버텼는데 5일째 잘 버티다가 6일째 가짜 술을 먹은 것 같아요. 우리 술겜이 안 먹히는 거 보니까 중국 가짜 술을 먹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웬만한 가짜 술만 아니면 이걸로 다 버틸 수 있습니다. 제가 6일을 이걸로 잘 버텼습니다. 하여튼 이 술겜은 이 마카라는 페루의 산삼 같은 거 그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술 안 드셔도 그냥 아무 때나 먹으면 저도 어제 술 안 마셨는데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하는 먹은 거예요. 필요할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술겜 많이 구입해 놓으시고 그냥 아무 때나 드시면 됩니다. 네, 술겜 먹고 정신 차려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이분 옛날에 JTBC의 탐사보도도 했던 분이죠. 이 재밌는 분인데 이 방통심위에 원래 공무원 하다가 방송사 기자로 왔다가 뉴스타파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벤처 매체라 그러나 독립 매체라 그러나 기자로 가 있는 분이어서 이분하고 제가 3개월 전에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태블릿 PC 관련 설명도 하고 책도 주고. 근데 이분은 JTBC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기자들보다는 많이 알죠. 태블릿 PC에 대해서. 근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말이 JTBC 간부들이 퇴직했는데도 그거 좀 연결이 돼 있나 보다고. 간부들이 겨울에 등산을 가는데 자기도 따라갔대요. 제가 그때 한창 이제 이 태블릿 관련 새 책을 내면서 한동훈을 이제 조작 주범으로 몰고 제가 막 기자회견하고 막 공문 쏠 때인데 JTBC 간부들이 볼 때 한동훈 성격에 저렇게 당하고도 반박을 못하는 거 보니까 심각하게 걸린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다고 저한테 전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한동훈은 깐죽거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봉주 기자도 저건 이상하다. 어떻게 한마디도 못하냐. 그러면서 이번에 봉주 기자가 저는 움직이는 과정에서 지난주에 이 태블릿 PC 반환 소송에서 최서원이 또 승리를 거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에 장시호 태블릿 PC 반환을 최서원이 이겼는데 이번에는 JTBC 태블릿 반환 소송도 또 이겼어요. 제1태블릿까지도 이겼다는 거네요. 이건 또 2심이에요, 2심. 2심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래 그냥 시간 안 끌거든요. 그럼 바로 넘어와 버리면 이건 뭐 1PC까지 다 초토화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장시호 태블릿 PC가 반환 소송에서 판결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한 측면도 있지만 장시호의 말이 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의 판결문이 나와서 장시호가 발끈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장시호는 혼자 뒤집어 쓰는 수가 생기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조작이 드러났어. 그러면 이 조작을 누가 주도했냐고 밀고 갈 때 윤석열이 내가 했다 그러겠습니까? 한동훈이 지가 했다 그러겠습니까? 딱 좋은 게 우린 장시호 믿었는데 장시호가 거짓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장시호한테 계속 제가 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장시호가 뭐 한동훈을 협박하고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반응이 좀 있었죠.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같이 나눠 먹은 사이 한동훈하고 그런 찰나에 이번에 한동훈이 또 진 거죠. 이번 소송도 이 소송 대상자가 한동훈이에요. 또 졌어. 이러니까 이제 장시호는 한동훈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소송에서도 지면서 봉지욱과 장시호가 만난 겁니다. 봉지욱 기자하고 장시호가 만났다. 봉지욱은 이제 만난 시점을 얘기는 안 했는데 장시호는 6월까지 미국에 있었어요. 그럼 뭐 최근에 한 7월 말이나 8월, 7, 8월이네. 7, 8에 미리 만나 놓고 아마 장시호가 미리 만나 놓은 다음에 한동훈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을 텐데 한동훈이가 또 지니까 이건 못 막는다. 이거는 잘못하면 내가 덮어 쓰겠다. 그래서 봉지욱한테 절반 이상은 털어놓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 봉지욱 기자도 사실은 일단 인터뷰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 2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그 시점을 좀 맞췄겠네요. 기자는요, 그 인터뷰를 하면요, 그 인터뷰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인터뷰 취소한다 그래도 녹취 가지고 터트리는 아주 이례적인 사례가 있지만은 그렇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인터뷰어의 의사를 따라주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인터뷰를 해놓고 녹취를 따놓고 한 네. 절반 정도를 네. 장시호가 이번에 한동훈이가 또 지는 걸 보니까 올려라. 그래서 네. 일단 장시호와 봉지욱이 인터뷰를 한 사실이 공개가 됐고 거기서 봉지욱이 페이스북에 쓴 글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그건 뭡니까? 특검에서 장시호의 주장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미 법원은 장시호 말은 거짓말이다 했고 장시호가 봉지욱한테 한 말은 다 다른 얘기라는 얘기는 조작의 실체를 밝혔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봉지욱은 이제 녹취를 해놨고 네. 아마 장시호가 다 털어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절반 정도 했을 겁니다. 봉지욱 기자도 지금 SNS에 장시호를 만났다, 그 태블릿이 주인품으로 돌아온다, 요 정도만 밝혔지 사건의 전모를 보도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딱 끝을 냈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솔직히 말해서 요 정도 올려놓고 장시호는 또 한동훈과 딜을 치려고 그럴 겁니다. 봉지욱 기자는 한동훈과 딜칠 일이 없잖아요. 여기는 뭐 회유나 협박을 받을 일이 없고 네. 동네 기자인데 네. 문제는 장시호죠. 그래서 요 페이스북 글을 저희가 기사를 올린 다음에 요 페이스북이 이틀 동안 사라졌어요. 이 글이. 봉지욱 기자가 내렸나요? 내렸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이틀 뒤에. 네네. 그 얘기는 장시호하고 또 상의했을 수 있네요. 한동훈이나 검찰이 딜을 쳐서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사이겠죠. 그러니까 뭐 검찰이 봉지욱 전화했다가는 그 다 녹취 따버리지 않겠습니까? 전화 한 엄청 못 낼 거고 네. 장시호하고 지금 한동훈 사이에서 더러운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결론은 한동훈은 장시호를 보호해 줄 수가 없다. 이미 조작은 드러났어요. 그럼 책임 소재만 남았는데 네. 아니 장시호를 보여주려면 한동훈 내가 다 했다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런 인간입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구조적으로.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장시호라는 분이 봉지욱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조절해서 요만큼은 하고 요만큼은 남겨두면서 한동훈과 거래를 위해서 그 뭐라고 합니까? 우리 파이어 건의 이 마지막 단계는 남겨두고 스모킹건은 남겨두고 할 그런 이제 전략적 판단이라든가 그게 가능한가요? 스타일이? 기자는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장시호가 그럴 수가 있죠. 장시호가 그런 머리가 돼요? 그거는 머리가 아니라요. 지가 살기 위해서는 네. 스모킹건은 아직 안 줬을 겁니다. 봉지욱. 그러니까 봉지욱이 못 가는 거죠. 네네. 전체적으로만 얘기해주고 스모킹건은 한동훈과의 완전 협상 결렬됐을 때 들어오겠죠. 그리고 어쩌면 장시호는 봉지욱을 이용해서 한동훈하고 협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결론은 아까 말했지만 한동훈이 방법이 없어요. 일단 장시호는 봉지욱이 본인과 인터뷰했던 내용을 터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뭐 다 가정해 놓은 거네. 그거는 그죠? 장시호의 허락을 받고 페이스북 글에 올리게 돼 있죠. 네. 만약에 인터뷰에 허락도 없이 이렇게 하면 깨지기 때문에 봉지욱이 페이스북 올린 거는 장시호 허락하에 올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참고로 저는 봉지욱이랑 지난 5월에 만나서 제가 수시로 정보 교환했는데 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봉지욱이랑 통화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언론사들의 특종 경쟁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장시호 건은 봉지욱이 특종을 잡았는데 제가 꼬치꼬치 캐묻고 가면 제가 특종을 뺏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전화 안 해봐도 제가 훤히 보이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봉지욱이랑 지금 통화를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봉지욱 기자를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봉지욱 기자가 민주당 쪽에 국회의원 정보를 소통하면서 계속 파악하고 있는 거는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원래는 대장동을 한우물을 파고 있었거든요. 네, 대장동도 파고 있었고 하다가 원래 그리고 국정농단 때 봉지욱이 장시호하고 한 두세 번 만나서 그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시호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법원 판결 이후에 저희도 장시호한테 연락을 했고 김용민, 김성수 다 연락을 들어갔어요. 봉지욱도 연락했겠죠. 근데 장시호는 봉지욱을 선택한 거죠. 장시호하고 안민석 의원하고 관계는 어때요? 잘 아는 관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잘 아는 관계로. 안민석 의원도 한번 접촉해보면. 안민석 의원도 실제로 우리 언론에 나온 것 이상의 정보가 있겠죠, 그죠? 거기도. 태블릿 관련해서는 뭐 저한테 드는 거 이랬다는 건 없는데. 두 분 만나셨잖아요, 한번. 그러니까 제 책도 다 읽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안민석 의원은 고영태하고 친한데. 태블릿에 대해서 끝까지 부정하고 있는 게 고영태 아닙니까? 내 책상에서 난 논 적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안민석 의원은 최서원의 행정을 비판하지만 태블릿 대해서는 이상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고영태하고 같이 다녔는데 고영태가 저거 조작이라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민석 의원도 한번 장시호 만날 필요 있죠.
알겠습니다. 뭐 전화번호는 뭐 아마 암수도 알고 있을 거고 뭐. 예, 예, 잘 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네. 그래서 현재 어쨌든 봉지육발로 장시호의 자백이 터질 가능성은 아주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만약에 시점이라 그러면요, 이 10월 달에 이 김한수, 이건 1PC의 김한수 계약서 위조 재판인데, 판사가 그냥 선고를 내리겠다고 선언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똑같은 계약서 조작 위조 재판인데 SKT를 대상으로 한 거는 재판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네. 이거 뭐 재벌의 압력으로 중단된 것 같은데, 김한수 쪽의 재판부는 10월 달에 때리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의 폭발하기 때문에 그 전후로 장시호 자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사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지욱도 그 장시호 자백의 파기를 아니까 완벽하게 포렌식 검증 없이도 그냥 터뜨리겠다는 거거든요. 뭐 장시호 자백 나오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다시 해야 됩니까? 수사 다시 해야죠. 특검으로 수사를 다시 해가지고 특검으로 수사를 다시 하면 그 당시에 수사했던 윤석열이 한동훈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되는 김수남 거예요. 검찰총장부터 이 조작한 검사 라인 30명 넘습니다. 네. 거기다가 SKT 최태원이부터 해가지고 이 JTBC부터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거를 특검으로 다 다시 조사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현재 이 스케줄로 보면요, 총선 전에 터져요. 총선 전에 터지면요, 이거 총선 구도 뒤바꿀 만한 이제 폭탄이죠, 폭탄. 근데 뭐 윤석열은 특검을 안 받겠죠. 근데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이 사건이 왜 다른 거하고 다르냐면은 다른 것들은 지금 보수가 35%가 똘똘 뭉쳐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 이념의 벽을 쳐서 이거는 원래 보수 이슈거든요. 그 제가 2016년도에 태블릿 PC 사건이 10월 26일 날 터졌잖아요. 그때 여론 현상 봤거든요. 2016년 10월 중순까지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20% 초반대가 나와요. 10월 26일 날 태블릿 터지고 5%로 딱 떨어지는 거야. 이것도 사실은 윤석열의 지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딴 거는 막 보수가 좌파의 가짜뉴스다고 버티는데 이거는 보수 전체가 움직였던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조갑제부터 뭐 모든 사람이 태블릿 조작이라고 다 밀고 갔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수가 막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보수 지지층이 와해가 돼서 윤석열은 뭐 무너지는 거죠. 그거 무너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조갑제나 이런 분들은 윤석열과의 관계는 어때요? 별 관계 없죠. 별 관계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 태극기 탄핵무였던 사람들은 태블릿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박근혜가 움직인다 해서 또 변절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태극기 세력을 중용을 안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세력만 자꾸 중용이 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윤석열 쪽에 붙어 있는 뭐 태극기 아스팔트에 가까운 사람은 누가 있어요? 이봉규 정도는. 아니 이봉규도 지금 감투를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못 쓰고 있어요. 이봉규도. 그러니까 유튜버 중에 유일하게 감투를 쓴 사람이 민영삼인데 민영삼은 탄핵 세력이었거든. 네, 그렇죠. 민영삼은 원래 보수가 민주당이었으니까. 민주당이었어. 그러니까 이 탄핵무효 운동했던 사람들은 윤석열은 철저하게 경계해서 쳐냈는데 요걸 또 무너뜨린 게 이동관이에요. 이동관은 관계가 없거든. 이동관은 저희가 검찰 세력이 아니다 보니까 이쪽 저쪽 아무 관계 없죠. 상관이 없어요. 이동관은 태극기 세력인 차규환을 지금 박문진 지사로 놓고 으쌰으쌰 지금 뛰어왔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 주 이동관에게 제가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요 상황을 설명하고 나는 이미 작년 11월에 이동관하고 한호섭 실장이 원래 이명박 때 홍보팀의 원투였거든요. 그래서 한호섭 실장한테는 내가 설명을 했고 작년에 만나서 당신들이 모시는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조작날조 범죄자다. 그 책까지 냈는데도 한동훈이가 아무런 대책도 못 세우고 봉지욱이 지금 터뜨리기 일보 직전이고 지금 이동관 때문에 숨죽였던 고용 언론들이 지금 취재를 시작했어요. 저는 봉지욱 효과와 이동관 효과 두 개라고 보는데 그동안에 취재를 절대 안 했던 고용 언론들이 이동관과 봉지욱 때문에 취재를 시작했어요. 그거는 일단 언론들도 이동관이 자신들을 그렇죠. 완전히 박멸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지렁이지만 우리가 꿈틀해 보겠다 이거네요. 그죠? 제가 실제로 만났는데 이제 공영 언론의 기자 만났는데 첫 번째 이 태블릿을 못 들어온 이유가 변희재가 불편하다 자기들은. 왜냐면 워낙에 한 10년을 쌓았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 언론사들하고 두 번째는 이게 컴퓨터 문제고 포렌식 문제여서 전문성에 자신이 없다. 요 두 가지 때문에 머뭇거렸는데 이동관이 뭐 칼을 들고 달려오니까 이제는 뭐 가릴 거 없다. 그냥 들이받겠다 해가지고 취재가 시작이 된 상태여서 제가 이동관에게 경고를 했죠. 만약에 이 공영 언론들의 취재를 당신이나 차기환이 방해하면은 내가 3족을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이미 이건 터지는 거니까 당신이 동아일보를 먼저 터뜨려라. 저는 이동관이 제 편지를 그렇게 쉽게 보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제가 한호섭한테 알려놓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지금 변희재 대표님 말씀은 이동관이나 한호섭은
윤석열에게 끝까지 충성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유가 전혀 없고 네. 진짜 농담이나 그 사람들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삼족을 멸할 수 있는 사람인 거 알고 네. 자기들이 왜 윤석열 한동훈 범죄를 덮어주다가 왜 삼족을 멸당하지? 이런 생각하고 남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적당히 가다가 엎어지면은 먼저 쳐서 자기들 나름대로 수습책을 내놓겠죠. 근데 그건 뻔해요. 볼 것도 없이 한동훈 선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그 머리 구조로 보면은 윤석열을 일단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 윤석열을 지금 뭐 이용해서 권력을 찬탈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박 세력은 국민의 동의 없이 그냥 권력을 뺏어왔습니다. 네. 그 술꾼 이용해가지고. 이건 버텨야 되니까 모든 태블릿 조작 범죄나 박근혜 관련 거는 한동훈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겠죠. 아니 최근에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가 윤석열이 한동훈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거는 이명박 쪽이 계속 공작을 했어요. 한동훈하고 떨어뜨리려고 네. 계속 공작을 해가지고 네. 한동훈 떨궈냈죠 지금. 그리고 실제로 저거는 아니 어쨌든 뭐 저는 윤석열이 주범이라고 보고 네. 윤석열이 끝장을 내겠지만 윤석열이 자기가 와서 내가 다 했다 얘기할 수준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쪽 권력 구조상. 그렇죠. 뭐 또 현직 대통령인데. 그럼 한동훈이죠 뭐. 한동훈이 그럼 그걸 수긍할까요? 도대체 그게 되냐 안 되냐 그게 한동훈은 장시와 엮였기 때문에 네. 한동훈 밑으로는 처리가 안 돼요. 한동훈 밑으로. 네. 이건 보도가 다 나갔어. 장시와 한동훈이 계속 올려다녔다는 거를. 그 아이스크림 때문에 그 아이스크림 걸려서 이거는 네. 한동훈 선인데 한동훈이가 그러면은 감옥에 3년 들어갔다가 윤석열을 믿고 나온다? 아 이거 어림도 없는. 그래서 저는 와르르 무너진다고 봅니다. 한동훈이 다 볼 겁니다. 네. 그리고 현재 아마 이제 일요일쯤엔 풀렸을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에 제가 이 법사위 증인 청원이 3만 명에서 멈췄거든요. 네네. 이 뭐 여름철 휴가 플러스 알파 등등. 네. 그리고 3만 명이 5만 명이 넘어듯이 민주당 법사위가 부를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멈췄는데 국회 청원을 넣었어요. 네. 임세훈 씨가 민주당 청원은 권리당원만 투표 5만 명 가능한데 네. 국회 청원은 국민의원 다 가능해서 그럼 몇몇 명이 돼야 됩니까? 5만 명. 5만 명. 그러니까 3천만 명, 5만 명까지 훨씬 쉽겠죠. 예. 근데 이게 지금 100명이 넘으면은 네. 민주당 청원은 바로 공개해서 올라가는데 이거는 네. 또 국회 심사가 있어요. 100명 넘어가면. 지금 심사 단계에 걸려 있는데 네. 심사에서 떨어뜨린다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심사라는 거는 그냥 장난이나 뭐 인신공격 이런 거를 빼는 건데 네. 저는 정당하게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 이 증인 나가겠다. 이거를 떨어뜨린다는 건 국회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0명이 돌파됐으면요. 이제 여기 우리 마키아벨리 독자들도 가서 당원 필요 없습니다. 국민이면은 가서 찬성 동의 눌러주면은 5만 명 뭐 많이 빨리 채우겠죠. 알겠습니다. 빨리 좀 속도가 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태블릿 PC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등 그다음에 이 해병대 의혹, 수사 외압 의혹이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그런지 지금 윤석열, 한동훈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극우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어요. 아주 과도하게. 네. 이거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끌고 가네요. 선거만 보면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 이미 이 보수 치매 노인 30%는 잡아놨거든요. 네. 잡아놨으면 이건 흐트러뜨리지만 않으면 되는 건데 네. 오히려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네. 심지어 조갑제 정도가 떨궈져 나올 정도로 조갑제가 이거 왜 이렇게 이러냐는 정도로 말할 정도로 네. 너무 무리하게 우측 이 회전을 돌리고 있거든요. 네. 이건 정상적인 그 방향이 아니죠. 이건 뭐 전략적인 건가요? 아니면 심리적인 건가요? 여러 가지로 쫓기는 겁니다. 이거는 쫓기고 있다. 쫓기는 거예요. 뭐 왕평부터 해가지고 박정원 대령 문제. 네. 박정원 대령 구속도 굉장한 무리한 짓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물밑에선 태블릿 PC가 밀려 들어오지 불안한 거야 내가 볼 때. 일단은 이슈 전환하겠다라는 전략적 고려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니요, 처음에는 원래는 이제 보수층을 묶어두기 위한 우클릭을 했는데 이미 네. 묶어놓는데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럼 이대로 선거 치르면 되는데 네. 여기서 더 오른쪽으로 들고 있다는 거는 네. 선거나 국정 운영과 관계없이 이 심리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심리적인 문제. 불안한 거예요. 아니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 그 광주의 정율생입니까? 그분 이야기할 때는 야 이거 제법 논란거리가 되겠구나. 또 특정 광주니까 이 사람들이 호남부터 포위 전략 쓰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홍범도 장군까지 확전시키는 거 보면서 이거 무리한 싸움을 걸고 있는 거죠. 무리한 싸움. 그렇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총선 끝나고 천천히 가도 될 문제를. 네. 어쨌든 내가 그 홍범도 얘기하면 홍범도 뭐 저 김자진 이런 동상들을 문재인 정권 때 세웠을 때 그럼 그때 네. 야당은 뭐했습니까? 아무 반대가 아무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반대를 해와가지고 이쪽에 공론화가 됐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세웠는데 갑자기 치워버리겠다. 네. 이런 역사 전쟁이 벌어지는데 홍범도 문제는
그러니까 조갑제가 지금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홍범도. 이거 왜 시비 거냐고. 조갑제가 홍범도 장군의 뭐 좌익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 안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 보수에서도 이 조갑제는 어떻게 보면 올드라이트라고. 올드라이트하고 뉴라이트 차이는 올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김일성 부역자만 아니면은 40년대 이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은 너무 많았고 그 당시에는 뭐 9대 1이나 8대 2였는데 이거를 다 치면은 역사가 안 남는다 이런 관점이니까 홍범도한테 시비 건 거는 못 받아들이는 건 조갑제 같은 경우도. 그러면 사실 정일성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김일성 부역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압축해 싸워야 되는데 홍범도로 오히려 판을 벌려버렸다는 거는 전략이 아니죠 이거는. 이건 전략이라기보다는 탄탄한 층을 묶겠다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은 이념 대결을 벌이겠다고 아예 대놓고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난 지금 내가 다 찾아봤는데 대선 때 윤석열은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고 선언하고 다녔어요. 김한길을 끌어들이면서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요. 그리고 윤석열 입으로 김대중 정신을 승계하겠다는 얘기를 10번 넘게 했고요. 맞습니다. 노무현이 그립다고 노래 불러댔고. 그리고 이문희한 행진곡을 같이 가서 불렀고 광주에 가가. 아니 그러면은 보수 이념 투사와 정반대되는 행동했다가 왜 갑자기 1년 만에 말을 바꿔서 들어가냐고. 한동훈도 지난달에만 하더라도 사형제를 반대한다 해서 그래서 가석방 없는 종신제를 주장하더니 갑자기 한 달 만에 사형장을 다시 관리해라. 원래 사형제를 보수가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보수로 지금 갑자기 오른쪽 턴을 하고 있는데 당에서 지금 막 정신없을 정도로 야 이래가지고 선거 어떻게 치느냐. 당에서는 제가 물어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전혀 파악이 안 돼요. 왜 저런지 모를 거예요. 왜 저런지 파악이 안 되고 일단 그 대통령실에서 주도하면은 국민의힘은 말 맞춰가지고 따라가기 바빠요. 지금. 그러니까 윤상현 정도만 이제 문제제기하는 건데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정권이 그 무너질 정도의 카드가 크게 양평하고 박정원 되는 건하고 태블릿 PC 3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태블릿 PC는 이념으로 못 막는 이 보수층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윤석열 한동훈이 보수의 리더가 된 지가 뭐 어떻게 보면 1년밖에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박근혜 같은 경우는 한 최소한 아버지까지 합치면 거의 한 80년 동안 보수 리더하는 사람. 이명박만 하더라도 신한국당 때 한 30년 리더라는 사람들인데 보수라는 사람들이 박정희, 박근혜, 이명박까지도 먹을 거 없다고 버려버린 집단 아닙니까? 그러면 이 총선에서 승리가 담보 안 되는 윤석열, 한동훈이를 왜 데려갑니까 보수 진영이? 언제든지 버리고 남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정치평론가 얘기하면은 자꾸 뭐 여당의 분당을 얘기하는데 보수 쪽은 분당이 없어요. 한꺼번에 움직여서 가지 잘라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보수의 변화는 총선 전에 윤석열, 한동훈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가지 윤석열이 분당을 한다거나 윤석열이 싫어서 분당 이런 거 없을 겁니다. 그냥 집단적으로 쫓아낼 겁니다. 아마. 쫓아내고 이름 바꾸고 리더 바꾸고. 그럼 거의 탄핵인데? 탄핵이랑 거의 똑같은 거죠. 근데 절차적으로 탄핵을 안 밟고 그냥 출당시켜버리고 내던져버리고 선거 치르겠죠. 그냥. 그럼 이제 식물 정권 만들고. 식물 정권 만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럼 이제 윤석열은 그래도 검찰을 갖고 있잖아요. 그 검찰이라는데도 그게 권력 따라 움직이는데 그렇게 쫓겨난 그 대통령 믿고 검찰칼 휘두를 수 있겠어요? 그 검찰을 장악했다 해봐야 한 20명, 30명인데 다수의 검사들이 윤석열 믿고 움직이겠습니까? 쫓겨난 그렇게 해야 된다면은 이제 윤석열을 탄핵하고 말고는 선택 사항이 돼버리네요. 제가 볼 때는 보수는 탄핵할 이유 없어요. 쫓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권력 뺏어버리고. 쫓아내고 마치 이제 야당인 것처럼 위장을 하겠죠. 보수에 윤석열을 따라가지 않은 극소수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까 대표적으로 최대집이나 뭐 이현주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데려올 거야 아마. 데려와서 이 사람들로 얼굴 내세우고 야당 투사로 바꿔가지고 선거 치르죠. 에이 최대집 이현주는 좀 약하다던데. 근데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윤석열, 한동훈이는 얼마나 약한 인간들이었는데요. 뭐 검사밖에 안 되는 인간들인데 바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MB계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MB계가 그걸 주도하겠죠. 그 판을 짜는 걸 MB계가 주도한다? MB계는 최대한 윤석열을 지켜가보고 싶을 텐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 그러면 쫓아내버리고 MB계가 데려오겠죠 아마. 그런 과정에서는 박근혜하고 충돌할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충돌을 하든 안 하든 보수는 옷 갈아입고 얼굴 가리고 그냥 간다 여기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친박과 친이가 다시 투쟁을 할 수는 있지만은 권력 투쟁은 벌어질 수 있는데 쪼개지지는 않는다. 권력 투쟁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 아마 글쎄 박근혜도 요즘에 많은 이 지분을 잃어가지고 뭐 유영아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박근혜가 사실 챙겨야 될 사람은 없잖아요.
다 버렸고 네. 이 진실 투쟁하는 과정에서 박근혜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네.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이번에. 최근에 보면은 이현주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발언을 이현주 합니다. 의원은 또 태블릿 PC에 또 굉장히 세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네. 원래 태블릿 얘기 안 하다가. 이현주 의원이 뭐 제2의 박근혜가 되고 싶은 그런 야심이 있나요? 그렇죠. 저는 최대집이나 이현주가 아마 스카웃돼서 네. 그 당의 새 간판으로 해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신당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신당하는 인간들이 아니야. 지도자만 살짝 바꿔가지고 왜 이 사람들은 리더가 누군지 상관이 없어. 배지만 달면 돼. 배지만. 그러니까 배지를 누가 달아주냐의 문제인데 윤석열 한동훈이 못 달아준다. 바꿔버리죠 그냥. 김무성이 지금 부산에서 지역구 다시 출마하겠다고 활동하는 건 알고 계시죠? 당연하죠. 이거 뭐 뻔한 거죠 거기는. 김무성이야 뭐 아직까지 조직의 가장 큰 조직 갖고 있는데. 제일 파워가 있죠 지금도. 당내에서 오래된 구주류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윤석열이 퇴출당한 얘기는 탄핵 세력에 대한 이 보수 내에서는 심판이 가능해. 네. 촛불 같은 경우는 태블릿판 엎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크게. 네. 근데 이쪽은 달라요, 여기는. 그럼 자, 김무성 같은 경우는 탄핵 세력이란 탄핵 말이에요. 세력이죠. 그럼 이 태블릿 PC 문제가 불거진다. 그럼 박근혜하고 관계 설정을 다시 어떻게 해요? 김무성은 제기 불가능합니다. 제기 불가능하다. 네, 김무성 그렇게 되면 제기 불가능. 이거는 할 말이 없거든요. 이런 것도 똑바로 알아보지 않고 탄핵 들어가니까 유승민, 김무성은 제기할 길이 없어져요. 유승민은 좀 입장이 다르던데 유승민은 좀 유화됐던데 상당히.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입장도 상당히 좀 약간 뭐 동정심 이런 것도 표현을 하고. 10월 정도에 9월 10월 정도의 입장이 얼마나 이제 변할지가 중요한데 네. 원천적으로 이 탄핵은 유승민하고 김무성, 이준석이 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빨리 스탠스 바꿔야죠, 그러면. 그래서 보수는 그렇게 정비가 아주 빨리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한 게 윤석열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민주당이 이긴다?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보수는 선거 앞두고 항상 변신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변희재 대표님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네요. 일단 친이들은 그대로 있고, 친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친박은 세력 재편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한 친박들은 다 잘려나가고, 이렇게 이제 구친이와 신친박이 새롭게 보수 정당을 재건한다. 근데 뭐 이 논리가 되는데. 근데 예를 들면은 이현주나 최대집이 얼굴 간판일 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사람들도 자기 정치적 명예가 있는데 네. 그 쓰레기들을 똑같이 끌고 선거를 치른다? 이분들이 아직도 5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쉽게 그렇게 가겠어요? 저는 근데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준석도 마찬가지, 이준석까지 포함해가지고 젊은 분들이 정당판을 한번 흔드는 게 장기적으로 맞다고 봐요. 제가 지난주에 최 대표를 만나고 왔는데 네. 문제는 뭐냐 보수는 네. 너무 변절을 집단적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 변절하고 30%가 남아있으면 엎어버리겠는데 99%가 변절하니까 그러니까 청산을 해야지. 1% 갖고 99%를 어떻게 바꾸냐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야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청산을 해야지 다시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쓸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청산을 하려면은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보다는 다당제적 구조가 한번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그 완전히 해가지고 새로운 세력이 50%가 넘는 정당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보수는 어쨌든 거의 이 손실 없이 정당으로 가는데 세력으로 새로운 세력이라는 게 30, 40대에 누구라고 해도 신뢰가 안 가는 거야. 젊은 애면 젊은 애들일수록 더 양아치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 애들 중에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애들은 지 분야에 있지 이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총선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새로운 세력을 끌고 올 수 있겠냐. 그것도 자신이 없는 거고. 이게 사실 본질은 진보고 보수고 다 정치권에 오는 사람들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오는 거예요. 그게 돼버렸죠. 그렇게 점점 이제 정치라는 직업이 3D 업종이 되면서 인기 없지 뭐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지. 가장 하류급들이 들어오는. 검사 중에서도 제일 하류급들이 들어오고 기자 중에서 제일 쓰레기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리더들이 권한은 갖겠지만 이 바꾸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가 민주당 이쪽 보면은 여기는 아직도 제야 인재가 많이 있더만 여기는 밑에 못 들어가요 제야가. 그러니까 이번에 기득권의 문을 닫아버렸어 민주당. 이 보수가 완전히 윤석열을 퇴출시켜 버리면 엄청난 이제 이 파장이 벌어지는데 그 기회 때 여기는 인재는 충분하겠더라고 여기는. 근데 이제 이 기득권들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이걸 뚫고 갈 수 있냐 없냐 문제인데 인재풀은 충분해 보인다 이쪽은. 보수는 노선을 확 바꿀 수 있는데 윤석열 퇴출하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인적 자원이 없어요. 여기는. 아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손석희 사장 예를 들게 뭐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간에 손석희 사장이 정치하러 나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누리는 권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부 이런 부분들도 정치권과 달리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고 훨씬 좋은데 사회적 영향력이 큰데 정치하러 와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유시민 씨도 마찬가지고. 유시민 씨도 마찬가지고 문화 권력들도 그렇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정치라는 게 이제는 내부에서 제대로 엘리트를 키워야 되는데 키우지 않고 옛날처럼 외부에서 못 데리고 온다니까. 그만큼 그 메리트가 없어요. 그 정치 자금도 좀 많이 풀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거의 뭐 구급 공무원식으로 세비 받고 세비에서 쪼개서 쓰고 정치 자금 후원금도 1년에 2억 가지고 하고 이거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큰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치 자금 좀 많이 풀어준 등등 정치를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좀 있어야지. 웬만한 자기 분야에서 타클래스는 정치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윤석열이나 한동훈은 극우화를 시켜서 금방 말씀하신 이 국민의힘이나 보수 세력이 깨질 때 가장 강고한 내 지분을 챙기고 있겠다. 뭐 이런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버텨보고 싶은데 극우화해서. 근데 이게 하나만한 짓이라고 저는 보여요. 저만 해도 보수에서 16년을 뛴 사람인데 윤석열 한동훈이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끌어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전광훈, 뭐 주옥순, 신혜식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막말로 저하고 누가 가깝냐? 나하고 누가 더 술 많이 마셨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게임도 안 돼요. 아니 주옥순 씨는 지난번에 그 함은경, 뭐 주대환 씨 등 뭐 제야 민주화 그룹들 반성했다. 거기는 왜 가셨어요? 그분은? 이름만 올렸다 그러는 거야. 이름만 올려갔는데 어쨌든 주옥순 씨는 포항 집회, 방해 집회 올려다가 제가 댓글 걸어서 안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 그래서 눈치 보고 있다가 태블릿까지 엎어지고 인선을 쫓겨난다? 글로 안 가죠, 이 사람들. 저는 그 주옥순 씨라든가 이런 아스팔트 보수하시는 분들한테 궁금한 게 과연 제대로 보수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득하고 하시는 건지. 체득한 거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좀 목사들한테 배운 거 그게 답니다. 진짜 한국 보수도 심각하네. 심각해. 학습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틈을 뉴라이트가 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혼란이 일대 혼란이 벌어진 거죠. 이게. 근데 뉴라이트들은 또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동력은 못 가지고 있잖아요. 언론 프레임 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다. 그래서 위아래가 따로 놀아서 보수는 바닥 아스팔트와 위에 뉴라이트하고 완전히 이건 계급차로 거의 뭐 카스 같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올드라이트는 죽을 때까지 바닥에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무슨 그 엘리트는 것도 웃긴 게 올드라이트의 바닥에서 뛴 사람이 대표적인 최대집 회장이거든요. 서울대 의대나고 의사협회 회장에서도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올드라이트인 거예요. 뉴라이트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뭐 카스트 제도에 가까워서 이것도 지금 보수층에 엄청난 불만이 쌓여 있죠. 사실은 지금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승만과 박정희가 그 시대에 통치를 하면서 만들었던 역사 인식이라든가 그다음 보수에 대한 가치 이것과 완전 다른 거죠. 달라요. 이승만, 박정희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의 식민지 근대화론부터 가면은 좋게 얘기하면은 그 식민지 그 시대 때라도 뭐라도 한번 근대화 틀을 만들어 보고자 했던 그런 선조들의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자기들의 정치로 빗대버리면 그냥 변절에 대한 정당화 논리거든요. 실제로 식민지 근대화를 주장했던 지식인들이 전체가 다 윤석열을 변절해버렸습니다. 다 박근혜 탄핵 부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루도 고민하는 윤석열 변절하니까 이게 변절 담론으로 악용되는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백선엽 같은 사람이 자, 그 당시에 20년대에 태어나서 30년대에 이제 10대를 보내고 40년대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당시 직업이 뭐 교사하고 군인하고 관련 말고 다 농민이니까 직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군인 되려고 만주 군관학교 갔다 해요. 박정희 마찬가지고. 똑같죠. 그래서 그런 청년들의 꿈까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친일로 매달지 말자. 여기까지는 얘기가 되는데 나는 백선엽 장군의 동상을 다부동 전투는 낙동강 전투의 지휘관이니까 그건 가능하다 이거야. 그 사람 동상이. 근데 육군사관학교에다가 젊은 군인들에게 표상으로 백선엽을 갖다 놓는다. 안 맞아버려. 이게 안 맞아버려. 그래도 일제하고 어려운 때 써왔던 김좌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백선엽을 갖다 놓으면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뉴라이트의 그 식민지 근대화론의 한계가 그거예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뉴라이트들 생각은 완전 다른 거고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거고 박정희조차도 사실은 임정을 끌고 와서 저렇게 이 대한민국의 법통을 만들고 상징 조작을 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보자면요, 이승만은 미국에서 그냥 편하게 호의호식한 사람일 뿐이고 일제 시대에 조선에 있어서 일제와 협력해서 학교도 만들고 관청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건국 주역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동아일보 사주 같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성수 이런 사람이 이제 건국의 주역이 되는 거죠. 이승만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 담론이 완전히 나쁜 담론, 우리가 들여다볼 만한데 이걸 메인 담론으로 하기에는
그걸 극복하고 일제 폐망을 예견하고 독립한 운동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는 후순위로 놔줘야죠. 그렇죠. 그 결국 이런 거구나. 윤석열이 지금 뉴라이트 이념을 끼고 이승만, 박정희조차도 극복하는 나는 새로운 보수의 극우 보수의 상징적 대통령이 되겠다. 이 헛꿈을 꾸고 있는 거네요. 어쨌든 윤석열도 변절자 아닙니까? 네. 문재인 정권 때 검찰총장했던 인간이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변절자들을 정당화하는 이론이 뉴라이트 이론이기 때문에 그게 다 빠져드는 거죠. 예. 변절자 극우. 변절자들을 다 변절자 극우 끌어모으기. 야, 이제 이해가 좀 되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변절자 극우와 올드라이트들의 관계나 앞으로 투쟁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올드라이트가 먼저 들고 일어나겠죠. 일단 얻어먹은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사실 태블릿 투쟁도 주로 올드라이트가 다 했었던 거거든요. 뉴라이트는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순서대로 올드라이트 아스팔트에서 들고 일어나고 뉴라이트가 따라 들어오는. 근데 분명한 거는 분열은 없다, 보수는. 어느 한쪽이 6대4로 이기면 글로 다 붙어버리지 6대4다 6대4로 분열이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이 끌어모으고 있는 뉴라이트들도 분열하지 않고 그대로 다 같이 간다? 대세가 딱 나올 거 아닙니까? 윤석열 쪽과 이제 이쪽 바닥 보수가 그래서 보수가 6대4로 이긴다고 하면 일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윤석열 버리고 붙는다? 데리고 붙는다? 버리고 붙는다? 버려야죠. 윤석열을 데리고 붙을 수가 없죠. 이거 조작 주범이고 박근혜 탄핵의 주범인데 이때 이제 갑자기 이제 또 박근혜 살해 혐의가 나오겠지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윤석열은 보수를 하는 꼴 보니까 언제든지 자기 버리고 박근혜 사랑할 게 뻔하니까 얘들을 중용하지 않은 거고.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 새로운 이제 자기 극우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뉴라이트도 실패했던 거예요. 그게. 여기서 제가 또 특정인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재호 고문 요즘 안 보여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이제 원래 정계 개편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아마 뒤에서 정계 개편을 총선 전에 무조건 달성시키려고 그럴 겁니다. 지금 상태로 선거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 정권이 급발진을 하니까 여의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은 한 자리는 받았잖아요, 지금. 그거 먹고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윤석열이 흔들릴 때 보수는 윤석열을 버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이재호가 중심이 된 친이계나 저는 이제 그 양당의 원로법 까마귀 떼들 국회의장 출신된 11명 모임이 있습니다. 까마귀 떼들 내각제 주자들 그 사람들이 윤석열 정의와 대표적으로 정의와부터 해가지고 뭐 박병석이부터 하고 저쪽에 뭐 쭉 있잖아요. 그 11명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하고 딜을 쳐서 권력을 뺏으려고 하겠죠. 정의와도 친인가요? 친이죠. 친인데 좀 그 양반은 그나마 평판이 좋은 편에 속하죠. 아니 보수에서는 절대 아니고. 보수에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보수 취급을 못 받아요. 전혀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둘러싸서 윤석열한테 너 지금 어려우니까 권력 내놓고 넌 술이나 마셔. 우리가 할게. 이런 작업을 하려고 그러겠죠 이제. 거기에 저 이른바 범민주당 수박까지 껴가지고 아마. 민주당에 근데 과거 국회의장들은 별 영향력이 없어. 사실은 이 주도는 이건 보수 쪽이에요. 이 주도는. 민주당에서 금방 말씀하신 분들 중에 뭐 실명 거명하자면은 박병석 의장 이런 분은 영향력이 전혀 없고. 물론 내각제 전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 내각제 의원 집정제로는 다 보수 발이 많고 민주당 출신하고 있으려면 저거 정대철. 헌정회장 정대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사람 껴가지고.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죠. 노인들의 마지막 이 투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걸 이제 물리쳐야지 윤석열을 이제 내쫓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정대철 회장이 이번에 헌정회장 될 때 최초잖아요. 민주당 계열에서. 그거 이재호가 다 뒤에서 밀었다는 거 뭐 뒤에서.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야기했던 동교동계와 그다음에 상도동계가 합쳤다. 이렇게 이제 아니 표현을 하거든. 동교동 상교동계뿐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그 쪽수에서 이 한마디로 민주당 측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죠. 누적된 쪽수로 가게 되면 저거는 민 거예요. 저건 누가 과거로 보면은 민정당 고립시키고 YS DJ가 손잡은 거죠. 뒤에서. 아마 처음으로 이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민주당 출신이 헌정의 선거에서. 뭐 이재호 고문도 YS계잖아요. 이재호가 밀어가지고. YS계잖아요. 그거 재밌네. 알겠습니다. 변희재 대표님도 이제 뭐 올드라이트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새로운 뭐 어떤 정립을 좀 한번 하시죠. 저는 좀 이제 올드라이트의 이념을 좀 대폭 확장을 좀 시키려고 그래요. 라이트 이념이 이제 우파 이념이라는 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인데 건국 이념이라고 하려면은 최대한 포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사실은 100%까지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거기까지도 넓혀가려다 보니까 이 진보 이념하고 너무 맞닿아서
저는 거의 뭐 중간에 있다 해도 뭐 큰 무리가 안 될 정도로. 실제 이제 우리가 우파라고 표현할 때는 자 민족주의도 있고 전체주의도 우파라고 합니다. 뭐 지금 극우라고 하세요. 그리고 자유주의도 스스로 우파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파 좌파라는 것은 위치의 문제로 사실은 상대적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이념적인 부분에 원칙적으로 접근을 해서 민족주의, 뭐 전체주의, 자유주의 뭐 이런 식의 그 정체성을 가지는 건 어떠냐, 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죠. 자유주의가. 네. 기본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헌법상에도 제일 중요 나오니까. 근데 자유주의 이 스펙트럼은 제일 넓어요. 넓으니까. 네.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놓고 있으면 좌우 양쪽까지 다 포괄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보수라 그러면은 우리 쪽은 되게 힘든 게 보수는 영국이나 미국처럼 절차적 민주주의로 발전해온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그 전통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너무 격변이 심해가지고 전통이고 뭐고 그냥 순식간에 나라 뺏겼다가 막 전쟁 벌어도 이런 나라에서는 보수주의가 먹히지가 않으니까 네. 이 보수라는 거는 약간 좀 뒤로 몰려놓고 자유주의로 다시 재편해야 되지 않겠나 이념적 상황을. 그래서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면은 저는 그런 이념적 체계하는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도 사실 제일 잘못한 게 자유주의를 선점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원래 김대중이 자유주의자야. 헌법에서 자유를 빼리만 이런 얘기를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저도 굉장히 좀 황당무계하다는 생각을 지금 마치 했고. 홍범도 동상 빼는 거랑 같은 비슷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정 마음에 안 들면 자유하고 중간 점 찍고 민주주의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근데 참 민주당에도 무지한 평등주의자들이 일부 있는 거죠, 극소수가.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이념이 그래도 가장 부작용이 없다. 보편화된 거예요. 네, 보편화된 거죠. 보편화된 나머지 거예요. 것들은 민족주의 이런 것들은 얼마나 사고 많이 칩니까? 보편화된 거예요. 그렇죠. 자유주의를 보편 이념으로 두는 게 맞죠. 민족주의는 자유주의와 이제 완전 다른 범주의 궤에서 나온 거고, 사회주의조차도 자유주의에서 나온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유주의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자유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렇죠. 자유가 먼저예요. 자유가 먼저고 평등이 뒤에 나와요. 좌익들이 부르는 인터내셔널 가에도 자유가 나오고 평등이 뒤에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오면은 우리나라의 이 사회주의 했던 분들은 그걸 오독해가지고 자유를 없애려고 해요, 바보들이. 아니, 애초에 사회주의도 왕족이나 이 봉건 사회와 싸우다 보니까 그때 당연히 이 일반 서민들이 끌어들 때 자유라는 단어를 당연하죠.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평등하고 같이 해가지고. 사회주의라는 게 원뜻이 자유로운 시민들의 연합체, 평등한 연합체 이거거든요. 근데 자유를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 쪽이 주장한 부분에서 사회주의 쪽으로 좀 더 넓혀서 이 건국대부터 이념을 좀 폭을 넓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변희재 대표님의 보수주의 정립운동이 좀 제대로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활동 방향. 저는 최대한 빨리 이제 기회가 왔기 때문에 네. 태블릿 PC라는 것은 이미 조작이 발표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MBC가 한 보도 몇 번 해준다 그러면 그냥 폭발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론사들이 이제 침묵의 카르텔이 무너지기 때문에 뭐 이동관 효과 때문입니다. 다 터져 나오면 그냥 무너지니까 최대한 빨리 이걸로 해서 보수를 다시 다잡아서 윤석열을 쫓아내서 정돈을 한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 가면 저는 보수는 뭐 굉장히 어렵지만 어떤 게든 뭐 추스릴 거고. 민주당 쪽에서도 이 제야에서 이제 해왔던 사람들이 큰 기회가 올 거거든요. 이 썩어빠진 기득권이 무너져 나갈 때. 그런 양쪽을 제가 다 돕는 총선 앞두고. 그러니까 총선 전에 윤석열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양쪽에 가장 큰 기회가 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변희재 대표님의 맹활약을 기대하면서 마키아벨리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